네,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립대학교의 김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AI가 뭐고 왜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흐름으로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AI 사용 배경으로 왜 지금 AI가 각광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이번 발표, 이번 강의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전기 분야,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전력 계통에서의 AI를 말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좌측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전력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진 순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용량은 전기 사용량은 날씨와 시간, 행사, 명절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행사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마치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처럼 생산과 소비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망은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전력망의 구성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 수치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송전선로만 3만 킬로미터, 배전선로는 10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런 방대한 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조를 위시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 즉 재생에너지라는 것의 발전량 자체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양광 자체도 구름이 지나면 급감하는 건 당연하고 풍력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이 약해지면 발전량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죠. 이처럼 구름이 지나가도 발전량이 확 줄어들고 바람이 잠깐 멈춰도 발전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들, 즉 다시 요약하자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어려운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 오차가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또 특징인데요. 10%만 틀려도 수천억 원의 예비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달리 얘기하면 최근에 AI가 각광받는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전력의 4가지 단계를 간단하게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명시된 내용처럼 발전, 그리고 송전, 변전, 소비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면 발전은 수원지와 같습니다. 물을 이제 저장한 곳과 같아서 석탄, 가스, 원자력,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송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전달하는 말 그대로 대형 수도관과 같은데요. 345kV 혹은 765kV의 초고압으로 멀리 송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가 일반적으로는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외딴 지역에서 발생된 전력을 수도권 지역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높은 전력을 345kV나 765kV처럼 높은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송전 자체가 장거리 전송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계신 내용처럼 P는 I 제곱 R이다
라는 식 기억나실 텐데, 이 P는 i제곱 R이라는 식 자체가 손실이라는 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V는 I, R 이라는 식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압이 높아진다면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가 감소되고 전류가 감소되면 I제곱 R의 기인한 손실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고전압으로 송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송전에서 배전으로 넘어가면서 사용하는 전압 레벨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송전은 345kV나 765kV를 사용하지만 변전의 경우에는 22.9kV로 전압 레벨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변전 과정에서 이렇게 전압을 낮추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전압은 220V 혹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380V를 쓰게 되는데 소비 단계에서 어쨌든 이렇게 낮춰진 전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전력의 4단계를 살펴보면 발전, 송전, 변전, 소비와 같은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발전과 소비가 항상 일치하고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전기라는 건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발전량이라는 것과 소비라는 것의 매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매칭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빵집을 예시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일 팔릴 빵을 얼마나 구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빵을 만들게 되면 손님이 사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면 버려야 될 수도 있겠죠. 다만 다행인 건 빵 같은 경우는 하루나 경우에 따라 이틀 정도는 보관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는 다릅니다. 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근래에는 ESS라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배터리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조금씩 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전체 수요라는 양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특성 때문에 전기는 생산하는 순간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측의 중요성이 나오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일 오후 3시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만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가령 100만큼이 소비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20만큼이 소비됐다라고 하면 20만큼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100만큼 소비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80만큼만 소비가 됐다면 20만큼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낮에 에어컨이 더우니까 많이 에어컨을 켜게 되면 수요가 폭발해서 전기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연말이라던가 특정한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전기 사용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 발전도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구름이 지나가는 사이에도 발전량이 엄청나게 변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즉 이걸 요약하자면 발전량 자체도 예측이 어렵고 수요 자체도 예측이 어렵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조합하면 이런 예측을 사람의 감이나 과거의 어떤 직관적인 노하우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배경들이
왜 우리 그 전력 분야에 인공지능을 좀 각광받고 있느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AI가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AI가 뭘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AI라는 것과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딥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전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라던가 유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미 실생활 속에 AI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봤으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게 되겠죠. 이 역시도 일종의 AI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해서 추천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우리 유튜브 구독 목록이나 여러분이 시청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뭔가 광고를 제공해 준다거나 관련된 상품을 제시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실생활 속의 AI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지문 인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 사용하실 때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특정 장소 같은 거에 출입을 할 때도 얼굴 인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는데, 이런 얼굴 인식 자체도 AI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수천 장의 얼굴 사진을 보고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액세스를 허용한다던가 거절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실생활 속의 AI의 사용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파고 부분인데요. 이제 파파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꼭 파파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챗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LLM에서도 번역과 관련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번역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룰 베이스에서 지금 이제 학습의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가령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영어로는 헬로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영어로 땡큐다 라는 것들을 패턴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그러면 한글로 이러이런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했을 때 그런 학습한 패턴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번역된 결과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AI의 활용 사례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발표는 전력 분야에 혹은 전기 분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전력 분야 혹은 전기 분야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분석을 하는 부분이나 최적화를 하는 부분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력의 수요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예측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령 전력 설비, 변압기 등이 있을 텐데 변압기의 수명 예측이라는 부분들도 예측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뒤에 사례로도 소개를 드릴 텐데, 영상이라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설비가 상태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있다 등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석에 AI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뒤에 소개해드릴 사례에서 나오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경우랑 차량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경우가 실제로 한전에서 실사례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역시 공통적으로 보면 결국 영상이라는 것 취득을 해서 그 영상 내에서 녹이 쓴 부분이라던가 균열, 그러니까 금이 간 부분이라던가 적외선 그 센서를 이용해서 과열 이 된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방정비라는 건 기존에는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의 형태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정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저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급전이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어떤 발전소를 어떻게 돌릴 거냐, 전기를 어떤 경로로 보낼 거냐 라는 것들이 최적화라는 부분에 예시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적화 AI를 통해서 경제적인 급전,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동일한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전기 요금 이라는 부분이 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AI의 활용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제가 전력 분야에서, 전기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실제 한국전력이라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력사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전력에서 AI 기반으로 부하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부하라는 건 결국 이제 수요, 전력 수요를 예측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우리 발전, 송전, 변전, 수비 부분에서 소비와 가까운 배전선로의 부하 예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인공지능을 썼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받고 학습을 시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왔을 때 그 예측 결과를 활용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이름까지는 여러분께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마스라던가 다스라던가 앤디스라는 한전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고요. 또 필요한 전처리 부분들도 수행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바로 기계학습 모델에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집화라는 작업을 좀 추가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뒤에도 사례가 나올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진은 지금 음영 처리가 안 돼 있고 어떤 사진은 음영 처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진을 한번 보면 패턴이 딱 봐도 뭔가 다른 파형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니까 학습에 사용을 하면 정확도가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반대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별도로 추려서 학습 데이터에서 생략을 시키고 대표성이 높은 데이터들만 따로 추려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게끔 진행을 했고요.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모델명이 중요하진 않지만 LSTM이라던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CNN 등의 방식도 있겠지만 MLP,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알고리즘 소개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전선로의 전력 수요량
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측되는 최대 부하 등등을 고려를 해서 선로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배전선로 하나당 100만큼의 부하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예측을 해봤더니 지금은 아니지만 근시일 내에 120만큼의 전력이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예측 결과가 있다면 100만큼을 유지해야 되는데 120이 예상돼? 그러면 선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라는 식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대표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군집화라는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군집화에는 K-민즈라던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던가 DB스캔이라는 세부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적용을 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눈에 보더라도 K-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주황색 이렇게 좀 이상하게 튀는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도 포함되어 있고 DB스캔 같은 경우는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렵죠. 반면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그래도 꽤나 선명하게 어떤 패턴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측이라는 부분에서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간 예측 시 오류 중첩에 의한 예측 하향화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LSTM이라던가 CNN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RNN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리커런트 예측한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예측을 한다면 예측한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예측한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중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형태의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극복해야 될 실제 장애물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예측 모델의 튜닝 실패에 따른 진폭 불일치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주황색이 실제 부하 데이터고 파란색이 예측한 부하 데이터인데 추세 자체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실제 진폭, 이 크기, 이 절대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 부분이 실패한다면 추세를 잘 따르더라도 이 최대값, 최저값을 잘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폭 불일치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 실무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애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애로 사례라고 하면 이상 데이터 전처리 실패로 인한 패턴 온식 부분입니다. 가령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이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파란색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데이터가 이슈가 있었던 실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되던 이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서는 이걸 제외하고 학습을 하는 게 적합한데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학습을 한다면 AI 모델 자체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일종의 패턴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출력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극복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MLP 모델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림만 갖고 말씀을 드려보면 왼쪽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LSTM이라는 모델이고 오른쪽이 MLP라는 모델인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화살표의 개수만 봐도 훨씬 이제 이 MLP 모델이 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인해서 MLP 모델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의 내용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 이제 첨부된 요 하단에 있는 그림이 한전에서 사용 중인, 운영 중인 부하 예측 시스템에 대한 웹 페이지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최대 부하 일시, 그러니까 최대 부하가 가장 큰 부하값이 발생한 일시, 그리고 최대 부하, 그때 가장 큰 부하값, 그리고 배전선로 이용률, 평가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대 부하가 발생한 시간이나 그때 가장 큰 부하값은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배전 선로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앞서 설명드린 투자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예측된 화면도 첨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부하 트렌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새 창이 뜨면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이 보라색 부분이 전처리가 되지 않은 실측 데이터고 요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전처리를 한 데이터고 이걸 갖고 학습해서 예측한 게 이 하늘색 데이터가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예측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림이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88.1%의 이 배전 선로의 경우에는 88.1%의 정확도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관리를 하면서 각각 제 신뢰도 있게끔 예측 결과를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을 요약해 봤을 때 데이터를 입력받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하는 이런 3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부하를 예측했을 때, 즉 전력 수요를 예측했을 때 도대체 뭐가 좋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전이 감소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아니지만 예측한 결과 전력 사용량이 120 정도가 예측된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추가적인 선로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고 과부하에 대해서 선로 자체를 우회시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선로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전기요금이 안정화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전기요금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발전한 만큼 쓰면 가장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얼만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인공지능 모델을 써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춰서 발전량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고 정부의 정책 등에 기인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양광 발전들이 배전선로에 혹은 송전선로에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선제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선제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사례는 부하 예측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발전량 예측,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발전량 예측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량 예측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영향도를 분석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사례, AI를 활용한 한국전력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비를 진단했던 사례인데 크게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자동차의 지붕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주행 중에 수집된 카메라를 가지고 설비의 상태를 인식하는 부분과 뒤에 소개드릴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설비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차량 루프탑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에 카메라를 이렇게 앞에 있는 2개 그리고 측면에 3개씩 각각 3개씩 총 8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스가 제거된 요 카메라만 있는 모양을 보여드렸는데요. 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설비를 촬영을 하고 촬영된 내용을 통해서 설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단에 있는 이게 차량이 이쪽이 이제 차량 앞쪽인데 앞단에 있는 이 2개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차량의 위치와 전봇대의 위치를 가늠해서 이 옆에 있는 3개 총 6개의 카메라의 최적 각도를 도출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최적 각도로 도출된 세팅된 이 측면에 총 6개의 카메라가 전봇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설비의 사진을 찍어서 설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측정된, 촬영된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측면에 3개씩 해서 총 이제 6개의 카메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봇대 그리고 여기 있는 애자 등등에 대해서 박스 형태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는 변압기를 인식한 부분이고요. 그럼 결국 인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식을 한 후에 상태가 이상하다, 상태가 정상이다 라는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학습이라는 것들이 뭐 세부적인 알고리즘에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정상 데이터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이터는 정상이야 라고 소위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서 써서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데이터들은 비정상이야 라고 라벨링 정답지를 써서 주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이 요런 것들은 정상이고 요런 것들은 비정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검증을 해보면 피렉이랑 그 COS를 기준으로 얘기한 이 2개 정도를 말씀드려 보면 이게 피렉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정확도는 이제 100%까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피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비정상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정확도가 약 97%까지 도달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COS, 컷오프 스위치라는 설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COS, 즉 컷오프 스위치인데 라고 인식하는 정확도가 100%, 그리고 좀 잘렸지만 이거 COS인데 이상해 고장난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판단하는 정확도가 약 90% 정도로 도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차량의 지붕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설비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속에서 설비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봇대에 존재하는 조류둥지, 즉 까치집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개발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뭐 1차 알고리즘부터 2차 알고리즘 그리고 최종적인 3차 알고리즘까지 변해가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뭐 65%의 정확도로 조류동지를 찾았다면 2차 모델에서는 90.55%, 그리고 3차 모델에서는 96%까지도 조류 둥지를 탐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박스 부분이 이제 조류 둥지를 인식한 부분인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조류둥지, 즉 까치집에 의해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그 고장을 복구하거나 혹은 까치집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억 단위로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조류둥지, 즉 까치집을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실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영상인식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요청사항이 있었던 실제 적용됐던 내용이 보면 안전방호라는 부분입니다. 안전방호, 완철애자의 방호상태 판정이라는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사라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다 고무재질인데요. 고무재질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곳에 다 덮어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는 방호라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이 완철이라는 부분에는 고무 담요를 덮어놨지만 이 애자 부분에는 고무적인 고무로 된 어떤 그 방호 장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일부만 이제 방호 장치가 안 돼 있고 다른 일부는 방호 장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담당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전 방호가 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굳이 AI 기반의 기술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안전방호 장치를 다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그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현장 담당자가 그 사진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공사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전방호 장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몇 시간씩, 뭐 2시간이나 뭐 4시간씩 대기를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효율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요걸 특정 AI 기반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AI 모델이 안전 방어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걸 자동 판단한 후에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공사 승인까지도 그 명령을 좀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개발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실제 화면인데요. 살펴보시면 이 그림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 확대된 그림을 보면 뭐 완철이라던가 그 애자라던가 완철 등의 안전하게 다 이제 방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I 모델이 정확하게 안전 방호가 됐다, 오케이 하겠다 라는 식으로 공사 승인을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오른쪽을 보면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런 그 애자 요런 애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방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상태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승인을 하지 않는 그 형태로 이제 모델이 개발됐다
여기도 이제 애자가 안전 방어가 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완철 부분에도 안전 방어가 되지 않고 애자 부분에도 다 지금 안전 방어가 되지 않은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 현장에서 그럼 뻔히 이렇게 안전 방어가 안 됐는데 왜 안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공사 현장의 이제 작업자분들께서는 나는 요것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안전 방어를 하면 되고 요 부분은 작업 안 할 거니까 요거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한 사이트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방어를 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설비를 진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서 드론을 이용한 부분들도 이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이제 자동차라는 부분에 영상인식을 토대로 설비를 진단하는 기술,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드론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차량의 경우에는 가령 그림을 좀 그려보면 전봇대가 있고 설비가 이쯤 있다라고 했을 때 차량은 밑에서 위를 보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해가 이렇게 있어서 직사광선이 비춰진다 라고 했을 때는 반사광에 의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더라도 제대로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위쪽의 영상들은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그 금이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 차량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드론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량으로도 하지만 드론으로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영상을 취득을 하고 취득한 영상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객체 인식을 하고 상태 추론을 하느냐라는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해서 전주 높이보다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전주를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360도 각도로 촬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내려와서 또 360도 각도로 촬영을 하고 조금 더 내려와서 360도 각도로 촬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다각도로 다양한 차량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영상들을 취득하도록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실제 운영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극복이 되겠지만 배터리 이슈가 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실제 카메라까지 설치돼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에도 최대 10분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좀 극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부적인 운영적인 측면의 절차 외에는 큰 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차량에서 영상을 취득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설비의 상태가 이상이 있다 없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전달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모두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설비를 진단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경우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촬영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학습 내용을 토대로 이상을 감지하는 부분, 그리고 3단계에서 이상 감지한 내용을 토대로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고장이 난 후에 사후적인 접근, 사후적인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정비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예방정비가 가능해진다면 고장이 나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예시로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실금이 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변압기는 이제 실금 자체가 잘 가진 않지만 실금이 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금이 간 상태로도 수년 동안 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금 때문에 수개월 혹은 수일 내에 정전기 변압기가 폭발을 한다던가 고장이 나면서 정전을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AI 기반의 설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진단이라는 행위, 모니터링이라는 행위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를 하고 어떤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큰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기반으로 그럼 설비 진단을 하면 뭐가 좋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 기존에는 전봇대를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걸 차량으로 대신하고 드론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 자체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리고 더 정확하다. 라는 부분들도 즉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말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금도 AI보다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AI는 이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최전문가, 가장 전문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하지 않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 라는 것도 당연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후적인 처리가 아니라 예방 정비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도 AI 기반으로 설비를 진단하는 것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두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그 외에도 실시간 수요 반응이라던가 송전 최적화, 이상 징후 감지, 재생에너지 통합, 고객 맞춤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AI와 미래의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 내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다 라는 의미인데, 요새 대부분은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이 집에 설치된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조가 더 강화되면서 프로슈머라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해진다.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도 하게 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발전, 송전, 변전, 소비 이런 단방향의 흐름이었다면, 거꾸로 이제 우리 집에서 발전소로도 보낼 수 있는 사고 파는 에너지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의 중심에 AI가 위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전력을 팔고 싶다? 그럼 누군가는 사줘야 되고 내가 팔았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사람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체감하는 삶이라는 게 앞서 설명드린 사례도 있지만, 프로슈머라는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의 중요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